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가 들리지 않는 남자. 시골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역에서 도착하니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알고 지내던 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40세 정도의 음침한 분위기를 지닌 남자가 들어왔다. 역장에 의하면 남자는 최근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남자는 1년 전에 마을로 이사 온 사람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며 젊은 아내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가 장사를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아내는 가게의 젊은 점원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현지 경찰의 출원. 어느 날 남자가 부재 중이라 아내와 점원이 집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예정보다 남자가 빨리 돌아왔다. 당황한 둘은 목재 창고에 숨었는데 남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창고 문을 잠갔다. 둘은 숨어 있는 걸 포기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남자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에 그대로 가버렸다. 결국 둘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했고 일주일 후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 모두 죽어 있었다. 격렬하게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두 명의 양손은 상처투성이었다고. 이른 불행한 사고로 결론 났지만 나쁜 소문이 끊이지 않아 결국 남자는 마을을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오후 3시. 어느새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뒤에서 역에 있는 벽시계가 울린 그때 눈앞에 있던 그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고 시각을 맞추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선배. 내 직장 선배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일도 굉장히는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선배를 지명한 일이 오기도 한다. 단지 조금 곤란한 것이 있다면 이상하게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부인이나 따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고 휴일 다음 날이면 가족과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다고 사진까지 꺼내들고서는 얘기를 한다. 그것만 보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하지만 문제는 부인과 따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정말로 의지되는 사람이고 이래서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그 부분은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의 막년회에서의 일이다. 그 해는 상당히 큰 일을 성공했어서 막년회가 제법 호화로웠다. 선배도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 평소 정대로 하지 않던 과음을 했다. 막년회가 끝날 무렵에는 똑바로 걷기는커녕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런 상태니까 혼자서는 보낼 수가 없었는데도 선배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사장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 동료 한 사람이 집에 바래다 주게 되었다. 동료는 술을 마시지 못해서 차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차로 선배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선배는 누가 보더라도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었는데 언제 포장을 부탁했던 것인지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선배의 집에 도착하니 당연한 얘기지만 집 안은 깜깜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든 선배는 벌써 자고 있네라며 웃었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는 것을 밤이 늦었다고 거절했다. 오당탕탕 거리면서 달칵 현관이 열렸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무도 없어야 할 집인데 도대체 뭐가 소리를 내어 뛰어오고 문을 열어준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깜깜한 집으로 들어가는 선배에게 우리는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 저기 선배는 뭐랑 살고 있는 거요? 이 선배는 집에 동물 같은 건 키우지 않는다. 지금도 선배는 가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해맑게 웃는다. 세 번째 이야기. 의문의 상자. 주현 H시에 있는 마을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다. 병들어 누운 99세의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인 5살의 A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A의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낮에는 모두 일을 하러 집을 나갔었다. A는 매우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여서 집안을 놀러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A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에 맹장지를 열어 젖혔는데 천장에 있는 나무 판자가 떨어져 있었다. 집안에 실증이 나 있던 A는 이불을 잔뜩 쌓아 기어오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돌아다니다 보니 웬 상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곳에 숨겨둘 정도면 분명 굉장한 게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A는 입구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자가 무거웠다. 어린이의 머리 정도 되는 크기인데도 10kg은 되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질질 끌어서 가기로 했다. 조금씩 입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자의 모습이 서서히 보였다.
시커먼 상자였지만 군데군데 흰 곳도 있었다. 뚜껑은 검은 종이로 막혀 있었다. 점점 입구에 가까이 간다. 점점 밝아져 온다. 시커멓다고 생각했던 상자는 흰 상자에 검은 글씨가 빽빽히 써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뚜껑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흰 종이에 글자가 빽빽히 써 있었다. 입구는 앞으로 1m 정도. 한 번 더 상자를 보았다. 상자의 주위에 빽빽하게 써 있는 글자. 그것은 경문이었다. 그리고 뚜껑에 붙어 있는 종이는 부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A의 몸에 공포가 전기처럼 찌릿하게 퍼져왔다. 그때 뒤쪽 어두운 곳으로부터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A는 그것을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구 이쪽으로 접근해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빛에 그것이 비친다. 이제 그것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그 순간 A는 천장의 출구로 떨어져 바닥에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다. A가 얼굴을 드니 거기에는 병들어 누워있을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아연실색하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져라 라고 외쳤다. A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외쳤다. A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우러러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A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입구에 있을 그것을 말이다. 잠시 동안 그 대치 상태가 계속되었다. A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5분쯤 지나 할아버지는 A에게 천천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할아버지 방에 가 있거라. 알았지? 절대 뒤를 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A는 이유도 모르고 겁에 질린 채 뒤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할아버지 방까지 도망쳐서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다. A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이부자리에 뉘어드렸다. 할아버지는 들어 누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A야 지금까지는 이 할에 비해 까지 할아버지가 말했을 때 반대쪽 방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A의 손을 움켜쥐고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다. 99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힘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의 방문이 열렸다. 할아버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용서해줘. 이 아이만은 그만두거라. 라고 말하는 것만은 들려왔다. A는 정신이 흐려져서 점점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불이 살짝 들려 그것에 발이 보였다. 다 썩어버린 듯한 보라색으로 군데군데 살점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대로 A는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A는 할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시간은 그때로부터 5시간이나 흘러 있었다. 할아버지는 A가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아무래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A가 무서워하며 그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천장에 뚫려있던 그 문은 막혀 있었다. A는 안심하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리고 그때 A는 보아버렸다. 엄중하게 닫힌 그 천장의 문틈 사이에 기어있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몸에 지니고 있던 부적을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의 핏줄로 산다는 것. 할머니 말씀을 인용하자면 안타깝게도 손주인 제가 그런 기운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엄청 이른 나이인 4살 정도의 신병이란 것이 와서 그걸 거부하다가 간질이 왔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린 저를 얻고 병원이란 곳은 모두 들려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더군요. 거기서 할머니 말씀대로 굿을 하게 되었고 상태가 얼마 동안은 많이 나아졌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기였는지 정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보였었던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마구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거나 혼잣말을 하고 아무튼 그런 어린 저를 두고 부모님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심적으로 너무 지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쯤 다시 신병으로 학교를 쉬게 됐었습니다. 결국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달래는 굿을 하고 어쩔 수 없이 16살 때 신을 모시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때 돌아가셨고요. 뭐 신을 모셨다고는
하나 비교적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말이죠. 때는 제가 이제 막 20살이 돼서 대학 신입생 OT를 다녀오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8차선이 있고 큰 사거리였었는데 전 걷는 걸 좋아해서 그냥 사색에 잠겨 걷고 있었죠. 그때 어떤 여학생이 보이는데 그 학생도 OT 후에 귀가 중이었는지 큰 백팩을 메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 땅만 보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더군요. 거의 차들만 다니고 걷는 사람은 저랑 제 앞에 그 여학생뿐 아무도 없었죠. 헌데 문제가 그 여학생 바로 뒤로 정말 많은 귀들이 줄지어따라 붙어 있더군요. 살면서 별걸 다 봤지만 여지껏 그렇게 많은 살을 끼고 있는 것을 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엎드려 네 발로 조용히 뒤따르는 것, 양팔이 없이 비틀거리면서 따르는 것, 머리를 포함해서 반신이 아예 없는 것 등등. 아무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허나 이런 걸로 말 걸었다가 이상한 놈 취급받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고민하던 찰나에 신호가 잡혀 그 여학생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결국 걸게 되었죠. 죄송한데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살이 너무 껴있어서 위험하신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저 교회 다녀요. 예상대로였죠. 그러나 멀리서 봤던 것보다 코앞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식은땀이 나고 정말 그냥 보내선 안 되겠다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무속인까지 되지 않아 별다른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팔을 붙잡고 더 얘기를 하려고 그냥 건너려던 여학생 몸을 제 쪽으로 돌리는 순간 고노를 돌던 8톤 트럭이 그 여학생 백팩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가버리더군요. 백팩은 그대로 터지면서 여학생은 넘어지고 놀란 나머지 멍타고 있었고 가방 안 내용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난장판이었죠. 동시에 그것들은 중얼거리면서 전부 사라지더군요. 저도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오자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덜덜 떨고 있는 여학생 팔을 잡고 병원부터 들러서 진단받고 별 이상이 없어 보낼까 했지만 너무 쇼크 상태인 것 같아 커피숍에 앉혀놓고 서로 대화 하나 없이 두세 시간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고맙다는 인사로 번호를 받아 헤어졌습니다. 그게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인으로 잘 만나고 있네요. 신기하게 돌아가신 할머님 생신과 여자친구의 생일 날짜가 똑같더군요. 5번째 이야기, 상자녀. 대학을 붙은 친구들이 하나둘 우리 지방을 떠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었다. 그중 한 명의 집에 놀러가기 위해서 나는 고속버스를 타러 갔다. 간선도로 근처의 고속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쯤이었다. 이미 근처는 어둑해졌고 인적도 없이 한산했다. 평일밤이라 그런지 정류장 안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정류장 안에 3, 4명은 앉을 만한 기다란 벤치가 있었는데 그 끝쪽에 박스가 놓여져 있었다. 헬멧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모서리는 다 닳아서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박스였다. 나는 그 박스를 힐끗 한번 보고 박스와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벤치 위에 앉았다. 티켓에 적혀있는 출발 시간을 보니 버스가 올 때까지는 15분가량이 남아있었다. 혼자 기다리는데 언뜻 박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돌아보았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기분 탓인가? 다시 티켓으로 눈을 돌렸다. 저기요. 그러자 이번엔 확실히 틀렸다. 그것도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크기의 상자에 사람이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박스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여자의 목소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생각을 재빠르게 정리했다. 박스 안에 누군가 스피커를 넣어두고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장난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장단을 맞춰주시. 안녕하세요. 저는 종점까지 가는데요. 그러시구나. 우연이네요. 저도 종점까지 가요. 사실은 나쁜 사람한테 당해서 이 상자 안에 있게 되었거든요. 살해당해서 목만 들어가 있다는 설정인가? 그러세요?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그럼 버스 오면 제가 버스 안까지 옮겨드릴게요. 정말요? 진짜 감사드려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 속아 넘어가는 척 대화를 지속했다.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박스 주위에서 그 악취가 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박스 끄트머리에서 거무스름한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줄줄 새어나오던 그 액체는 점차 뚝뚝 벤치를 타고 흘러넘쳤다. 장난치는데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냄새는 점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짐을 전부 챙겨 자리를 뜨려 했다. 박스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장난이 아니야. 아니라고. 도망가지 마. 버스에 실어주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무시하고 나가려는 내 옷을 누군가 붙잡았다. 정류장 안에는 나밖에 없었고 내 뒤에 있는 것은 오로지 박스뿐이다. 설마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내 뒤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떻게 봐도 사람이 들어가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박스 안에서 사람 손이 나와 내 옷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용물과 눈이 마주쳤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그 박스를 양손으로 고이 든 채 버스 안에 있었다. 악취가 나는 액체로 범벅이었던 그 상자는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박스를 버스에 두고 내려 집으로 달아났다.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는 나에게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버스 안에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무사할 수 있는 것일까. 6번째 이야기, 울릉도의 추억. 실제 제가 겪은 겁니다. 벌써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고 홀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 커플 이렇게 4명이 묵고 있더군요. 첫날 저녁을 함께하면서 다음날은 같이 차 하나를 빌려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건의를 해서 우리는 같이 다음날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 7번째 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무렵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자기가 안 가본 데가 있다고 차도 빌렸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뭐 별 의견 없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 가본 곳이라는 데는 산중턱에 있는 정자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로 꼬불꼬불 산길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씩 자기 또는 주변 애들은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섬에 귀신이 많다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그래서 미신을 많이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조금 으슥하단 생각이 들어 밖을 보니 정말 산길의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하는데 라며 자기도 초행길이라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산길이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운전자나 저나 커플이랑 왜 이러지? 계속 시동을 켜려고 해도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차가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운전하고 놀러온 남자분이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보니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군요. 슬슬 밀리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아, 왜 장난하고 그래요? 제가 말을 꺼내니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울릉도에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홀로 놀러온 남자분,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도 끝까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장난을 쳤겠냐고 했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산귀신.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나갔다가 중간에 드라이브인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을 놀래주려고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나아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계속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쩔 줄을 몰랐다. 밥을 먹은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는 몇 시간 거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걸어서 드라이브인 식당에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깊은 밤에사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웅성웅성 대는 소리 정도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자야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쁜 소리다.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에 견딜 수 없어져서 눈을 떴다. 그랬더니 희뿌연 무엇인가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그 녀석은 비유하자면 양손을 크게 휘둘러서 그 반동으로 몸 전체를 흔들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왠지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녀석은 자꾸자꾸 차에 가까워지더니 그냥 차 옆을 통과하는 듯 했다. 통과하는 동안에도 텐, 소우, 맷 하는 소리가 쭉 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되돌아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안 보였으니까 안심하고 딸 쪽을 보노라니 그 녀석이 조수석 창 밖에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슴 근처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다. 나는 무서움을 참고 딸 쪽으로 다가온 놈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라 이놈 하고 소리쳤다. 외치자마자 그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나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났나 싶어서 딸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딸이 들어왔다 하고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려고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서 온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옆에서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차를 몰았다. 간신히 거리의 빛이 보이고 안심했지만 딸의 얼굴도 왠지 딸의 얼굴이 아닌 듯했다. 딸의 이런 상태로는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싶던 차에 눈에 띈 절로 뛰어들었다. 한밤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딸을 질질 끌며 문을 두드렸다. 쥐지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딸을 본 직후 갑자기 나를 향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고 고함을 쳤다.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이야기하자 유감스러운 얼굴로 외안 밖에는 안 되겠지만 하면서 딸의 어깨와 등을 불경을 읽으며 살짝 내려쳤다. 스님이 오늘 하루 묵고 가라고 하기에 딸도 걱정되어 절에 묵기로 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딸은 야마노케라는 산미신에 홀긴 것이고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그대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딸을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케를 내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의 말을 전했고 아내는 일단 그 말을 믿어주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그 산귀신이 붙어서 빙이 된다는 것이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이 되어 사는 귀신으로 완전히 야마노케를 뿌리 뽑기 전에는 아내도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 절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고 정말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다시 원래의 딸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난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지 말아라.